어느 날 70살의 박종수님이 저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평생 사람을 겪어봐도 대화 한번 잘못하면 관계가 틀어지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쉬워지기는커녕 혹시 내 말이 독이 되지는 않을까 혹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자꾸만 조심스러워지지는 않으신가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묘해서 수십 년을 겪어도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는 법이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을 주었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오해를 받아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누굴 새로 만나는 게 피곤하고 그냥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겉으로는 인자하게 웃고 있어도 속마음은 켜켜이 쌓인 서운함과 피로감으로 무거울 때가 많다는 걸 잘 압니다. 이 나이에 누구랑 또 부대끼며 살아야 하나 싶은 그 고독한 진심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유독 지치고 상처받는 데는 사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솜씨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격이 모나서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무심코 보내는 단 한 가지 신호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 신호만 읽을 줄 알았어도 마음 쓸 필요 없는 사람에게 진을 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두 분이 계십니다. 68살의 김영희님은 젊어서부터 말을 참 유창하게 잘하셨죠. 모임에 나가면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끄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반면 69살의 이정자님은 말수가 적고 투박한 편인데도 모임만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만 옆에 앉으려 하고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두 분은 살아온 환경이나 나이도 비슷한데 왜 한 분은 점점 고독해지고 한 분은 갈수록 사랑받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이정자님이 대화 시작 전에 던지는 딱 하나의 질문에 있었습니다. 이정자님은 대화의 기술을 공부한 적이 없지만 본능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을 알고 계셨죠. 대화하는 내내 상대방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를 유심히 살피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게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혜를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이 신호 하나만 알면 우리도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도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어려운 심리학 책을 수십 권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온한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내 나이에 뭘 바꾸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아도 충분히 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화 잘하는 사람들이 상대의 호감을 끌어내기 위해 절대로 놓치지 않는 7가지 결정적 신호와 그 마법 같은 질문이 정체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고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고 내가 머무는 자리가 더 편안해지는 이유를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계신 곳에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그 사람의 말투입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입을 열기 전부터 이미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준비를 마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현란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말 속에 담긴 온기와 질문의 방향에 있죠. 72세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철수님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이른바 인기 스타로 통합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여기저기서 같이 차 한잔하자고 손을 잡아 끌죠. 반면 같은 연배의 박 씨는 늘 혼자입니다. 박 씨는 젊은 시절 큰 사업을 했던 경험 때문인지 말끝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말이야라며 자기 과실을 앞세우곤 했죠. 어느 날 복지관 동료인 이 씨가 최근 허리 수술을 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허리? 그거 내가 잘 아는 병원 있는데 거기 가보지 그랬어. 나도 예전에 수술했을 때 말이야. 라며 자기 경험담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철수님은 달랐습니다. 박 씨의 말이 끝나기를 가만히 기다렸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선배님 병원 다니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어요? 수술하고 나서 혼자 계실 때 마음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 짧은 한마디에 이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철수님은 상대의 병명이나 병원을 묻기 전에 그 아픔을 견뎌낸 마음의 안부를 먼저 물었던 것이죠. 철수님의 말투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하강조의 어미와 서두르지 않는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투의 힘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이 발표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팀은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5분간 대화를 나누게 한 뒤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한 그룹, 특히 상대방의 답변에 이어지는 후속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얻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질문을 받은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한 쾌감이죠. 반면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뇌는 피로감을 느끼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질문을 적게 던지는 사람보다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확률이 40%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국 호감은 내 입에서 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질문의 온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독 따뜻한 말투를 쓰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존재를 나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된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기가 빨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화의 목적이 공감이 아니라 확인이나 자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투가 조금 투박하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관계의 주도권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말투는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지문과도 같기 때문이죠.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귀가 2개 있고 입이 하나 있는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듣기 위해서이다. 이 말은 단순히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입을 잠시 쉬게 하고 2 귀로 상대방의 숨소리와 떨림까지 읽어내라는 지혜의 권고이죠. 상대방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찾아내어 다시 질문으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니어의 품격을 결정짓는 최고의 대화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너무 애써서 그 모든 말을 다 들어주며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화의 예의를 배우지 못한 탓이니까요.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용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할 신호는 바로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둘 사이에 오가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때로는 대화의 흐름 밖에서 터져나오는 그 사람의 본성이 관계의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고하곤 합니다. 66살 박상훈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상훈님은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인 최 씨와 정말랜만에 만나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최 씨는 오랜만에 만난 상훈님에게 어이구, 상훈이 자네 여전히 정정하네. 라며 아주 깍듯하고 매너 있게 굴었죠. 대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당 종업원이 물병을 가져다 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이라 종업원이 물병을 조금 소리나게 내려놓자 최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봐요. 손님이 왔는데 인사는커녕 물병을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라며 호통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한 종업원이 연신 사과를 하는데도 최 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라며 한참을 투덜거렸습니다. 상훈님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인자한 웃음을 보이던 친구가 맞나 싶었죠. 최 씨는 다시 상훈님을 보며 아, 미안하네. 내가 이런 건 못 참아서 말이야. 우리 대화 계속하지라며 웃었지만 상훈님은 더 이상 그 웃음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훈님은 최 씨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과민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웨이트리스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공감 능력과 정서적 지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면접에서 훌륭한 태도를 보였던 지원자 중 약 80% 이상이 식당이나 주차장에서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향후 조직 내에서도 동료들을 도구로 취급하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도구로 인식하는 순간 인간의 뇌에서는 공감 중추인 전전두엽의 활동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즉,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성격 급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뇌 속에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 것은 지금 내가 그에게 필요한 존재이거나 혹은 잘 보여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 즉 나에게 즉각적인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꾸며낼 수 없는 그 사람의 본체이죠. 말은 얼마든지 매끄럽게 가공할 수 있지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만한 눈빛과 명령조의 말투는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일지라도 만약 그가 다른 누군가를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내가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화살은 반드시 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은 언젠가 반드시 벗겨지기 마련이고 그 밑에 숨겨진 차가운 민낯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그 전모를 드러낸다. 큰 일에서는 조심하지만 사소한 행동에서는 방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경비원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 길을 비켜주는 작은 배려 같은 것들이 모여 그 사람의 인격을 이룹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말의 화려함보다 이런 사소한 순간에 깃든 인격을 먼저 살필 줄 압니다. 그래야 나중에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혔다는 말로 가슴을 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께는 참 잘하는데 유독 약자에게 모질게 구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절이 오직 나만을 향한 특별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모래성일 뿐이죠. 그 사람의 거친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대신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며 마음 졸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보았다면 이제는 조용히 마음의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맑은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온기를 전하는 품격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결정적인 신호는 바로 그 사람의 돈 쓰는 습관입니다. 흔히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을 하곤 하죠. 대화가 아무리 즐겁고 유쾌했어도 계산대 앞에서 보여주는 그 짧은 순간의 행동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호감을 단번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깊은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65살 최명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명숙님은 최근 동네 산악회에서 알게 된 67살 강덕팔 씨와 가끔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덕팔 씨는 말주변도 좋고 아는 것도 많아서 대화할 때는 참 즐거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늘 헤어질 때 발생했습니다. 덕팔 씨는 계산할 때만 되면 갑자기 전화가 온 척 밖으로 나가거나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 매번 반복되니 명숙님의 마음도 서서히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덕팔 씨가 먼저 명숙 씨, 오늘은 내가 맛있는 국수 한 그릇 대접할게라며 식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다 마칠 때쯤 덕팔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고, 내가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 명숙 씨가 먼저 계산하면 내가 나중에 꼭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국수값은 다시 명숙님이 내게 되었고 덕팔 씨는 그 이후로도 그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숙님은 돈 몇 푼이 아까운 게 아니라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덕팔 씨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히 검소함이나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누어 준 뒤 한 그룹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쓰게 하고 다른 그룹은 타인을 위해 돈을 쓰게 했습니다. 그 결과 타인을 위해 돈을 쓴 그룹의 행복 지수가 자신을 위해 쓴 그룹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타인에게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불안 수준이 30% 이상 높았고 타인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돈을 쓰는 것에 유독 인색한 사람은 단순히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상대를 투자할 가치가 없는 대상으로 여기거나 관계 자체를 손익계산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정서적 여유와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유독 지갑을 닫는데 급급한 것은 결코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착된 심리적 패턴입니다. 대화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현실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순간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얻는 즐거움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은 지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호감을 얻는 사람들은 돈의 액수보다 마음의 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령 형편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잘 먹었으니 이번엔 내가 커피 한 잔 살게요라고 말하는 그 마음에는 상대를 향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돈을 쓰는 순간을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지갑이 열리는 찰나는 가면이 벗겨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명언을 남겼습니다. 돈은 걸음과 같아서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걸음이 한 곳에만 쌓여 있으면 악취가 나지만 골고루 뿌려지면 대지를 비옥하게 만들고 꽃을 피우듯 돈도 흐르고 나누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죠.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려 하고 타인에게 베푸는 것을 인색해하는 사람 주위에는 진정한 사람이 남지 않고 악취만 남게 됩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마음을 쓰는 법도 모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매번 계산할 때마다 여러분의 눈치를 살피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 사람은 착한데 좀 아껴서 그런 거겠지라고 애써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것은 착한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대접한 마음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에게 더 이상 귀한 에너지를 쏟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신호는 바로 그 사람의 표정입니다. 말은 번드르르한데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진다라는 경험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사람의 근육 중에서도 얼굴 근육은 뇌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의지보다 본능이 먼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66살 한만수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만수님은 오랜만에 고향 후배인 64살 최영자님을 만났습니다. 만수님이 최근에 아들이 대기업에서 상을 받았다는 자랑을 조금 섞어 이야기를 꺼냈죠. 영자님은 즉각 어머나 만수 선배님 정말 축하드려요. 어쩜 아드님이 그렇게 똑똑할까? 라며 손뼉까지 쳤습니다. 입으로는 분명 축하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만수님은 왠지 기분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영자님의 입은 분명 활짝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간에는 미세한 주름이 잡혀 있었고 눈동자는 축하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차갑게 고정되어 있었죠. 만수님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지만 영자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결국 서둘러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자님은 그날 자기 아들이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을 겪어 속이 몹시 상해 있었고 만수님의 자랑이 못내 부러우면서도 배가 아팠던 것이었죠. 억지로 축하하려다 보니 얼굴에 가짜 웃음이 걸리고 만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신경학자 기욤 뒤센의 이름을 딴 뒤센 미소 연구가 이를 아주 명쾌하게 증명합니다. 인간의 얼굴에는 수십 개의 근육이 있는데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 입꼬리를 올리는 대역골근은 의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가를 찡긋하게 만드는 알륜근은 오직 진짜 기쁨을 느낄 때만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입니다.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표정을 볼 때 0.5초도 안 되는 찰나의 미세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포착합니다. 가짜 웃음을 짓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상대의 입은 웃고 있어도 눈과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거나 나를 시기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실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눈과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웃음을 보았을 때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호감이라는 것은 결국 입술의 모양이 아니라 눈가에 번지는 따스한 주름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유독 표정이 어색하거나 눈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화의 내용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계 신호입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입이 아니라 눈을 봅니다. 입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거짓을 꾸며낼 수 있지만 눈 주변의 미세한 떨림과 근육의 움직임은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내가 기쁜 일을 말할 때 눈가부터 먼저 환해집니다. 반면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사람은 입만 웃고 눈은 관찰자처럼 차갑게 빛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불일치를 감지했을 때 왜 솔직하게 말 안 해? 라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표정의 신호를 내 직관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행복을 온전히 축하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내 소중한 이야기를 더 이상 깊게 꺼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속 날씨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아서 창문에 서리가 끼어 있다면 그 집 안이 춥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 게다가 눈이 하는 말은 사전도 필요 없는 만국 공통어이다. 참으로 깊은 통찰이죠. 말은 번역이 필요하고 오해가 섞일 수 있지만 눈빛과 표정으로 전해지는 진심은 공부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인 사람일수록 이 표정의 언어를 읽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겉만 화려한 말잔치에 속지 않고 진실한 사람을 곁에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서늘한 기분이 든다면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내 느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상대의 표정이 보내는 신호에 내 무의식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웃음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에게 내 진심을 다 쏟아붓고 나중에 상처받지 마세요. 다섯째로 우리가 발견할 뜻밖의 신호는 바로 사소한 부탁을 하는 능력입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아주 작은 도움을 청하며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죠. 70살 황정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희님은 모임에서 항상 인기 만점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 가만히 지켜보니 정희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참 잘 청하시더군요. 이것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입으신 스카프 색이 참 고운데 어디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같은 말들 말이죠. 어느 날은 뜨개질을 잘하는 68살 박 씨에게 슬쩍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이 코 잡는 게 도통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박 여사님 솜씨가 동네에서 제일이라 꼭 배우고 싶었어요.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아주 신이 나서 뜨개질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정희님만 보면 간식을 챙겨오고 누구보다 정희님을 아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죠. 사실 정희님도 뜨개질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지만 상대방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기여할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면 우리 뇌는 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걸 보니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커와 랜디가 진행한 실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찾아가 내 개인 돈을 좀 돌려줄 수 있겠느냐고 사소한 부탁을 했던 그룹에서 연구원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호감도가 20% 이상 높게 측정되었죠. 누군가에게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유능함을 확인하며 묘한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소한 부탁은 상대방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존중입니다. 그 사람이 유독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틈을 보여주는 것은 허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의자를 내어주는 지혜로운 배려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나는 다 안다는 식으로 벽을 치는 사람보다 이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사소한 부탁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장 세련된 대화의 기술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혼자 다 해결하려 하고 타인의 도움을 완강히 거절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일지 몰라도 주위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타인이 나를 도울 기회를 뺏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기회를 뺏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한 빈틈과 가벼운 부탁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와도 같은 법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완성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폐는 오히려 관계를 끈끈하게 엮어주는 실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옆 사람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는 것이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라며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부끄러워 입을 꾹 닫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스스로를 조금 해방해 주셔도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담장을 높게 쌓기보다 작은 창을 내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여섯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대화의 아주 특별한 신호는 바로 침묵입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쉴 새 없이 입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입을 닫고 그 고요한 여백을 상대방에게 선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67살 이정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님은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고 처음으로 친구 모임에 나온 박 씨를 만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박 씨의 슬픔을 달래주겠다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죠. 좋은 곳 가셨을 거야. 이제 내 몸부터 챙겨야지. 자식들이 잘하잖아라며 쉴 새 없이 위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 정숙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씨의 옆자리에 앉아 가만히 찻잔을 만지며 함께 있어 주었죠. 대화 도중 잠시 말소리가 끊기고 정막이 흘렀을 때 정숙님은 그 어색함을 깨려 서둘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정적 속에서 박 씨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나중에 박 씨는 정숙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그때 내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줬을 때 그 침묵이 100마디 위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 내 슬픔이 비로소 쉴 곳을 찾은 것 같았거든. 우리는 흔히 대화 중에 말이 끊기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침묵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교의 연구진은 대화 중 발생하는 침묵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신뢰가 두터운 관계일수록 대화 중 흐르는 침묵을 어색함이 아닌 정서적 안정감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을 때 억지로 말을 이어갈 때보다 편안한 침묵을 공유할 때 이 수치가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데 이는 침묵이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깊이 수용하는 연결의 시간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면 침묵을 견디지 못해 횡설수설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뇌는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며 심리적 거리감을 두게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침묵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말과 말 사이의 여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진심을 꺼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배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말실수를 하는 이유는 침묵이 두려워 아무 말이나 내뱉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마음이 오가는 통로입니다. 상대가 말을 멈추었을 때 그 공백을 나의 조언이나 질문으로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침묵 속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한 존중과 위로를 받습니다. 침묵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곁에는 늘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침묵은 하늘의 목소리이며 커다란 울림이다.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리기 쉽지만 침묵은 오히려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준다는 뜻이죠. 진정한 고수는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깊은 침묵으로 상대의 영혼을 울리고 스스로 말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줄어들어야 하고 그 빈자리는 깊은 이해와 침묵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화 중에 흐르는 정적이 무서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침묵을 나에 대한 거절로 오해해 마음 졸이고 계시나요? 이제는 그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스스로를 해방해 주셔도 됩니다. 침묵은 어색한 공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 머무는 소중한 여백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아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인연입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 나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따뜻한 침묵으로 상대를 안아주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침묵의 커튼을 치는 것도 훌륭한 대화법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관계의 결정적 신호는 바로 그 사람의 사과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저지른 뒤에 보여주는 태도는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의 크기와 깊이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죠. 특히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시니어 세대에게 사과는 단순한 미안함의 표현을 넘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리는 고결한 신호입니다. 71살 최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상호님은 평소 자부심이 아주 강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간식을 준비하던 중 실수로 옆에 있던 회원의 가방에 커피를 조금 쏟고 말았죠. 지켜보던 사람들은 당연히 상호님이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호님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가방을 여기다 둬서 사람 번거롭게 만들어? 나 참 가방이 좀 젖었네. 닦으면 그만이지 뭐. 사과를 기대했던 가방 주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호님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품격을 잃어버린 셈이죠. 반면 73살 박민규님은 달랐습니다. 박님은 약속 시간을 착각해 모임에 30분이나 늦게 도착하셨죠. 박님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드니 시간을 깜빡했네요. 귀한 시간 내어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찻값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낼 테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박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화가 났던 친구들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건강하면 됐네라며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과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로이 레위키 교수는 사과의 6가지 요소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745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과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이는지 분석했죠.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과의 효과를 2배 이상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와 같은 이른바 조건부 사과는 상대방의 분노를 오히려 30% 이상 증폭시킨다는 데이터도 확인되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면 피해자의 뇌에서는 보상 체계가 작동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반면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과는 상대의 뇌에서 공격 신호를 활성화하죠. 결국 제대로 된 사과는 상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심리적 치료제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유독 사과에 인색하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자존심이 세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면의 자존감이 낮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방어 기제일 뿐이죠. 대화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하네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은 멀쩡하게 잘하는데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깊은 인연을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화살을 타인에게 돌리고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과 방식은 그 사람이 평소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아래로 보는지 결정짓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멋은 백발의 중후함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유연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지혜로워졌다는 증거이다. 참으로 깊은 위로가 되는 말이죠. 사과는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고집과 편견으로부터 해방되어 더 넓은 인간으로 성장했다는 당당한 선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깨에 힘을 빼고 고개를 숙여 진심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떤 보적보다 아름답게 빛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분명히 잘못을 해놓고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가련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무례함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평정심을 잃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며 상대방을 관찰하는 눈은 사실 내 마음의 창을 닦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투와 표정, 그리고 사과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는 7가지 귀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온기를 확인하는 성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통찰로 상대방을 품어주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지혜는 대화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좋은 질문 하나가 닫힌 마음을 여는 마법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라지지만 그 말에 담긴 존중과 배려는 상대방의 가슴 속에 평생 남는 법이죠. 이제는 나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그들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대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좋은 글과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작은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댓글이 그 어떤 조언보다 따뜻한 위로와 큰 나눔이 될 것입니다. 마음두잇이었습니다.